네. 자, 핸드드립을 이제 개요만 설명을 하고, 일단 드립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된 게 이제 3개니까, 네, 해볼게요. 자, 뭐, 커피 추출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에스프레소 베이스로 하는 커피 음료들이 워낙 일반적으로 많이들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이 다 에스프레소 베이스로 하죠. 그러니까 워낙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하는 음료가 많기 때문에 장르를 나눌 때 에스프레소와 기타 등등으로 나눠요. 이제 물론 에스프레소도 커피를 추출하는 브루잉 방법의 하나긴 한데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 에스프레소 장르를 하나를 빼가지고 에스프레소와 이렇게 기타 등등의 브루잉 방법 이렇게 나누죠.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볼 건데 핸드 드립 있죠? 핸드 드립. 그 다음에 여기에 버큐um 포트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이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버큐um 포트의 정식 명칭은 진공 추출 방법. 그 다음에 프렌치 프레스, 재즈베, 그 다음에 모카 포트, 얘는 에어로 프레스, 얘는 더치 커피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콜드브루 교토 방식. 콜드브루 교토 방식이에요. 더치 커피는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이태리 타올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태리 타올은 우리가 그 타올 쓰지도 않는데 왜 이태리 타올이냐고 그러죠. 더치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지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더치 커피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 얘는 콜드브루 방식 가운데 교토 방식이에요. 교토. 일본의 교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볼 거는 콜드브루를 제외하고 저렇게 6가지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시간이 허락한다 그러면 핸드 드립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프렌치 프레스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버큐um 포트, 모카 포트, 이제 에어로프레스, 재즈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장르를 이렇게 나눕니다. 에스프레소와 기타 등등 브루잉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핸드 드립이 가장 기본이고 사실 저도 이 커피 공부를 하면서 배우긴 했어요. 이제 다 해보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형도 해보고 해봤는데 결국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장에서도 뭐 버큐um 포트니 모카 포트니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퍼포먼스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 똑같은 원두로 내렸을 때 이 핸드 드립처럼 이렇게 밸런스가 썩 좋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열을 가해서 끓이는 경우는 열이 너무 과도하게 높아서 과다 추출이 일어난다든지 쓴맛이 좀 강해진다든지 금속성 맛이 난다든지 또는 이제 뭐 물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 향미 성분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좀 장단점이 있는데 핸드 드립은 대체적으로 성분이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성분을 추출해서 맛을 평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핸드 드립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줄은 이제 여러 가지 해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추출법이에요. 핸드 드립 위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핸드 드립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력의 힘 외에는 다른 압력이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추출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저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갈 때 수직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게 변수가 적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강하게 물을 부어서 물론 이제 우리 이 포트가 이렇게 합구로 돼 있어 가지고 물을 세게 부으려고 해도 이 합구를 벗어나지 않는 물줄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세게 붓다 보면 뒤에서 밀려나는 압력이 강해져서 앞으로 이제 뿜어지게 돼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뿜어지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일관성의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가루가 좀 뭐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동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변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관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을 흘리실 때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서 이렇게
드립을 하는 게 일관성에는 좋다. 그리고 추출수의 온도, 우리 이제 바리스타 할 때 배웠죠. 낮으면 용해도가 떨어져서 아무래도 물에, 그러니까 이게 그 신맛 성분이나 단맛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이제 물하고 결합되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극성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석을 연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착 달라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좋은 애들은 뭐 물이 차갑건 간에 물이 뜨겁고 미지건 간에 잘 붙어요. 물하고. 그러니까 잘 빨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맛 같은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걔 자체도 가벼울 뿐더러 극성이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을 부어도 잘 나옵니다. 성분이 거의 다 추출이 돼요.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낮으면 산미나 이런 애들은 영향을 안 받는데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쓴맛 성분들이 찬물에서는 잘 용해가 안 되지만 뜨거우면 용해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물의 온도가 기준보다 높게 되면 기준에 비해서 쓴맛 성분들이 더 포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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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맛을 내는 애들은 이제 물의 온도가 낮으면 아무래도 산미 쪽으로 좀 많이 표현이 되고 물의 온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쓴맛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뭐 모든 커피 추출 방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설명드린 대로 드리퍼의 종류를 보겠어요. 요거 가까이 갖다 가져가시고 한번 보면서 하리오가 왜 하나밖에 없지? 이거는 큰 거라서 이게 작은 게 2개였는데 용량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멜리타 지금 있는 것 가운데 요거 좀 이쪽에다 같이 보게끔 이렇게 놓죠. 네. 멜리타 돌려가면서 한 번씩 만져보세요. 보세요. 보면은 멜리타에 보면은 이제 모든 드리퍼에 보면 홈이 파져져 있죠. 거기 그건 이제 리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리브가 길수록 공기의 흐름이 좋아져서 물이 잘 빠집니다. 그럼 이제 그것만 놓고 일단 보면 멜리타는 지금 되게 짧죠. 한 중간 정도 붙어 있죠. 그리고 홈 자체도 굉장히 얇고 섬세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전부 다 종이 필터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필터와 그 드리퍼에 닿는 면에 이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뜨는 정도가 생기겠죠. 이제 그게 공기의 흐름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타 보면은 밑에 한 2분의 1 지점에서부터 그 끝에까지 이렇게 리브가 나 있어요. 그리고 추출구가 하나입니다. 추출구가 하나고 요 지름, 여기 추출구가 하나인데 요 지름이 3m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빠지죠.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물이 잘 안 빠져서 이 침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고여 있다가 이제 잘 안 빠지고 한 줄 기름만 조금씩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서 물하고 커피가루하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응? 어떻게 돼요? 과다 추출. 과다 추출 동의해요? 동의해요? 과다 추출 동의해요? 물하고 커피가루하고 많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과다 추출 확실해? 책 봤어요? 혹시 저 보내드린 강의는 보셨어요? 어디까지 봤어요? 2편. 2편 봤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커피가루하고 물하고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분 과소 추출이 돼요? 성분 과다 추출이 돼요? 그러니까 성분이 많이 나오느냐, 성분이 적게 나오느냐. 본 거 맞아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커피가루하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작용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면 이제 얘가 빠져나올 여지가 없어지는데 물이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성분을 많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잘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성분 과다 추출이 될 수 있다. 이제 칼리타 같은 경우는 크기는 비슷해요. 근데 가장 특징적인 건 리브가 길죠. 리브가 길어요. 그리고 리브의 그 두께도 두껍죠. 그러니까 더 물의 흐름이 빠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다가
구멍도 2개를 더 뚫었어요. 그런데다가 구멍이 2mm가 더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보다 물이 빨리 빠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 멜리타는 잘 안 쓰는 게 물이 너무 천천히 빠져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드립을 보통 뭐 3분에서 4분 사이에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멜리타는 잘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고, 칼리타 같은 경우가 저 정도가 이제 3분 정도에서 추출을 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모양이 비슷하죠. 우리 책에서 본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더 디자인을 차용을 해가지고 특허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피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드러운 맛이 난다, 멜리타에 비해서. 사실 그 마트에 가면 제일 많은 형태가 저 칼리타입니다. 그 다음에 고노하고 하리오가 있어요. 모양이 비슷하죠. 이제 칼리타도 일본 제품이고 고노도 일본 제품이고 하리오도 일본 제품이에요. 추출구가 2개가 하나인 거는 똑같은데 지름이 15mm 또 18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노와 하리오를 또 보면, 고노는 리브가 중간부터 되어 있죠. 그리고 하리오는 끝에서부터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게다가 그러니까 이제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긴데도. 그래서 물의 흐름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멜리타, 칼리타, 고노, 하리오 이렇게 순으로 잘 물이 빠지게 되겠죠. 아마 매장에서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하리오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다 추출 상황이 나면 쓴맛과 떫은 맛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과소 추출 상황이 되면 좀 깔끔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변수, 여러 가지 변수로 봤을 때 그래도 유리한 쪽이 하리오니까 하리오 쪽으로 이제 매장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매장에서 드립은 하리오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고 하면, 물의 속도, 물이 빠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사용하는 커피의 양이라든지 또는 이거를 서로 각각 해보면서 맛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리퍼에 따라서 추출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의 드리퍼 가지고 변수를 좀 다르게 해서도 한번 추출을 해보고,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불림이에요, 불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커피 내려드릴 때도 이제 보면 저울에다 올려놓고 시간을 재가면서 이제 추출을 하죠. 뭔가의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추출을 하죠. 이제 불림이라는 걸 하는데, 불림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출발점을 똑같이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로스팅을 진하게 하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들어갈 거고 밀도도 약해질 거고, 로스팅을 조금 약하게 하면 수분도 많을 거고 밀도도 좋은 데다가 이산화탄소 양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 물을 딱 부었을 때, 그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료에 어딘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 커피를 이렇게 물을 쫙 붓잖아요. 찾을게요. 제가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걸 보여드리면 될 것 같네요. 로스팅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네. 네, 요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또 로스팅 할 때 볼 화면이에요. 근데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이제 요게 맛을 내는 성분들입니다. 이 세포질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벌집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벌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벌집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안에 있는 애들이 맛 성분이에요. 얘는 그럼 뭐냐? 얘는 이제 구조체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틀을 가둬놓고 있는 용기 같은 거죠. 저거의 성분이 어떤 거냐면 저기 밖에 있는 나무 있죠. 그 나무떼기, 줄기, 뭐 뿌리 이거랑 똑같은 성분이에요. 다당류 섬유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섬유소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프레소 할 때도 그랬죠. 찌꺼기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이거예요. 이거 틀. 안 녹는 애들. 물에 절대 안 녹아요. 얘가 녹는 거거든요. 얘가 녹는 거예요. 근데 로스팅을 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없어졌죠. 근데 로스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얘들의 밀도가 낮아져서 미세하게 구멍이 통로가 생겨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글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얘들이 녹아서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구멍을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커피에 물을 딱 붓잖아요. 그럼 확 부풀어 오르죠. 거기 코팅되어 있던 애들이 물에 녹으면서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래서 이 분림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관 정도나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 성분 여러 가지들이 좀 변수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일단 그 이산화탄소가 안에 섞여 있거나 기체가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물을 대면 거기에 기체로 인해서 성분이 빠져나오는데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걔들을 일단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을 먼저 빼주고 출발점을 이제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커피는 물을 주면 자기 몸무게의 2배만큼의 물을 자기가 먹고 내뱉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 할 때도 그렇고 핸드드립 할 때도 그렇고 축축하게 젖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흡수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런 분림을 안 하고서 물을 그냥 붓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체가 안 빠지는 건 둘째 문제로 친다 하더라도 얘가 물이 침투해서 안에까지 들어가서 걔들을 성분을 녹여야 되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걔가 성분이 물하고 섞여서 녹여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그런 거 없이 물을 딱 붓잖아요. 그러면 가루의 옆면만 그냥 침투되기 전에 닦아 내려오기만 하는 거죠. 안으로 침투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성분이 과소 추출 상황으로 그냥 겉만 닦여 내려오듯이 이렇게 추출이 되다가 나중에 침투가 되면 나오긴 하겠지만 그게 아무래도 처음부터 성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분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성분이 조금 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을 처음부터 성분이 제대로 쫙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을 한번 먹여 놓는 거죠. 그래서 물을 한번 넣어서 본 추출을 할 때 성분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는 작용 하나. 그 다음에 세포 안에 갇혀있던 기체 성분을 빼준다.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림이라는 건. 그 다음에 물 붓기를 합니다. 물 붓기는 이제 분림이라는 거는 추출을 하는 게 아니라 예비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물을 적셔 놓는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추출을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 추출을 하는데 항상 예비 추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분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추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물을 붓는 거는 일관되게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가급적이면 해주면 좋고, 일관되게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나선형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커피 가루를 고루 적신다. 이제 그런 기본으로 이제 하면 되겠고요. 얘가 아무래도 이렇게 펌이 파져 있으니까 가운데 쪽에 층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돌리실 때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드리퍼 벽면에 직접적으로 물이 닿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드리퍼에 직접적으로 물이 닿게 되면 여기에 이제 홈이 파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떠 있단 말이죠. 그럼 글로 물이 그냥 빠져요. 커피 가루를 안 만난 애들이 글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그냥 빠지기 때문에 드리퍼 벽면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우리 알뜰하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붙어 있거든요. 얘를 떨구려고 이렇게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물이 가운데 이 정도까지만 가도 얘가 확산으로 물 전달을 해줍니다. 옆으로. 그래서 굳이 내가 안 해도 옆으로 지들끼리 물을 다 나눠주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채워졌다. 그러면 벽면에 있는 거 떨구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일관성이 더 떨어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도구는 예열을 해야 된다 뜻이에요. 우리 바리스타 과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바리스타지만 지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저 머신 위에 도구를 올려놓는 이유는 예열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했는데 사람이 혀에서 맛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혀에서 맛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온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입에 바로 댈 수 있어요? 못 되죠? 아, 뜨거워져. 85도. 제 얘기 안 했군요. 몇 도예요? 60도. 몇 도부터 맛을 느껴요? 50도. 50도? 50도.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물론 있겠으나 65도 정도 돼요. 그러면 65도가 넘어간 상태면 맛을 못 느껴요. 그냥 통증만 느껴요. 뜨겁다는 통증만 느낍니다. 65도 밑으로 내려가야 그제서야 맛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0도대에서 느껴지는 맛, 50도대에서 느껴지는 맛, 내려가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느껴지는 맛이 다 달라져요. 그거는 우리가 혀에서 온도에 따라 감각이 더 많이 되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잔 안에서 지들끼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맛이 변합니다. 산미가 있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스타에게 기본은 뭐냐? 모든 따뜻한 음료는 65도 이상에서 제공이 돼야 돼요. 손님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뜨거울 때 먹을 건지 조금 내려간 상태에서 커피를 먹을 건지, 그 맛의 그 온도에 따라 맛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는 건 손님한테 부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음료를 제조하다가 미숙해서 뭐 55도나 50도의 음료를 제공을 했다. 그러면 그분한테 60도대에서 55도 이상에서 느껴져야 되는 맛들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로 준 거죠. 그 음료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따뜻한 음료는 예열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드립을 하는데 지금 도구가 상온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20도대예요. 20도대에서 아무리 뜨거운 90도의 물을 넣는다 하더라도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 조금만 시간을 끌다 보면 자칫 60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음료가 제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음료를 하는 모든 방법에는 다 예열을 해야 됩니다. 도구를 일단 예열을 해야 돼요.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커피를 제공할 때도 잔을 뜨거운 물로 반쯤 채웠어요. 그것도 예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미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열입니다. 그리고 드립을 할 때 보통 적정 온도는 84도에서 92도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저거를 온도를 재서하면 물론 좋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 뜨거운 물을 그냥 끓여서 포트에다가 전기에다 끓여서 이런 포트에다가 이제 옮겨 담게 되면 비슷하게 온도가 나올 겁니다. 90도 언저리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일관성을 갖고 항상 한다 그러면 이제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린싱을 할 때에 이제 배우실 텐데, 해볼 텐데, 린싱을 할 때 드리퍼 벽면에 밀착을 시켜서 물을 한번 흘려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디자인이. 그것 따라 다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있는데 종이 필터를 대는데 걔를 밀착을 시켜줘야지 걔 기능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밀착을 시켜주고, 그래서 드리퍼에 물을 흘려주면서 종이 필터를 물에 의해서 밀착을 시켜주고, 위에 있는 드리퍼도 예열을 시켜주고, 커피가 내려오는 밑에 있는 서버도 예열을 시켜주고, 전체적으로 물 한번 쫙 흘려줘요. 그 다음에 종이 필터가 표백을 한 게 있고 표백을 안 한 게 있어요. 표백을 한 게 있고 표백을 안 한 게 있어요. 요게 이렇게 하얀색을 된 게 이제 표백을 한 거예요. 근데 누런색 보신 적 있죠? 누런색은 이제 표백을 안 한 겁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 표백을 안 한 필터들이 조금 뭐 오랫동안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종이 냄새가 좀 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그 종이 필터에. 1년. 근데
요즘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혹시라도 종이 필터의 냄새가 추출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린싱을 하면서 한번 빼주는 거예요. 걔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린싱하는 건 도구를 예열한다. 필터를 그 드리퍼에 밀착을 시켜줘서 드리퍼의 그 쓰임새에 맞게끔 이제 해준다. 또 하나는 종이 냄새를 빼준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자, 물을 붓는 모양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맛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물을 붓는 모양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준을 배우고 있는 거고 매장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보면 매번 똑같은 품질의 음료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추출하는 방법 가운데 일관성을 갖출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가장 현명하죠.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안 다음에 물에 붓는 줄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변형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기준을 배워서 그 기준에 맞게 일단 추출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식 점드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본식 점드립? 못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홈파 놓고 거기다 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이제 엑기스 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드립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농도가 진한 이제 그런 액을 뽑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굉장히 기술과 숙련도를 요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신 분이 숙련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그 매장에서 커피를 그 맛을 내려면 우리 선생님만 맨날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매장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일관성이, 그리고 그 선생님마저도 추출할 때마다 수율이 달라진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매번 똑같은 품질의 음료가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매장이나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추구할 방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일관성이 있어야 콩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로스팅이 어떻게 됐는지 또는 생두가 바뀌었는지 내추럴인지 워시든지 올해 생산된 건지 작년에 생산된 건지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추출은 똑같이 해야만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야죠. 추출은 똑같다. 그러니까 추출의 변수는 없다고 믿어야 그 다음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드리퍼의 이 드리퍼의 리브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맛의 개성이 달라지니까 내가 물을 붓고 하는 행위 있죠. 동작 이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매번. 그러면 물이 빠지는 양상이나 또한 추출되는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 건 얘의 개성이죠.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해야 얘 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내가 붓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볼 겁니다. 잠깐 끊고.